자, 이번 시간에는 제 62회 TAT 2급 실무 파트에서요. 결산 파트 할 차례죠. 자, 실무수행 결산 파트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여기 결산 파트는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 즉 결산 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을 나누어서 입력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수동 결산부터 먼저 하셔야지 돼요. 자료 설명을 보시게 되면 당기에 취득 후 소모품 규정으로 처리한 소모성 물품을 소형문성 물품의 사용액은 80만 원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제조부는 30%, 관리부가 70%. 왜 이런 걸 가르쳐 줬을까? 이거는 여러분이 소모품과 관련돼서는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자, 취득했을 때 차변에 소모품이라고 기록을 하게 되면 뒤변에는 뭐 현금 주고 샀다고 할게요. 현금 이렇게 기록한 후에 12월 31일 날 남아있는 소모품을 봤더니 12월 31일 날 남아있는 소모품을 봤더니 소모품은 얼마치 산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이 소모품 중에서 사용한 금액은 80만 원이래요. 그러면 사용한 소모품은 이건 자산 계정이니까 자산은 감소하게 되면 대변에다가 기록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소모품 사용한 것만큼 소모품 해갖고서는 80만 원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소모품을 사용한 금액만큼. 그러면 자산을 사용했으면 자산이 감소됐으니까 감소한 만큼 사용한 만큼은 우리 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비라고 처리를 해야지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제조부가 30%라고 그랬죠. 여기 80만 원 중에 30%를 하면 3824. 여기 소모품비 해가지고 여기 324만 원. 요거는 제조 경비로 500번대 비용을 쓰셔야 될 거고 나머지 금액 중에서 70%는 7, 8이 56, 56만 원이 되겠죠. 56만 원은 800번대 소모품비 기정인 판관비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 처음에 소모품을 샀을 때 이렇게 소모품 계정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방법을 우리는 자산처리법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쓰는 경우를 자산처리법 이렇게 자산처리법이라고 부르고요. 처음에 샀을 때 그 소모품 B라고 기록을 하는 경우는 비용처리법이라고 부르는데 자산처리법이란 말뜻 자체가 처음에 소모품을 샀을 때 자산 계정이 소모품을 로 기록했다는 뜻이고요. 비용처리법이란 말은 처음에 소모품을 샀을 때 소모품 B라고 하는 비용 기종으로 쓴다 그래서 비용처리법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왔다 갔다 자산처리법으로 나올 때도 있고 비용처리법으로 나올 때도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올해 비용으로 우리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아는 게 우선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수동결산의 요 문제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날짜는 일반전표 입력해서 12월 31일자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해서 12월 31일 날짜로요. 차변에 소모품비라고 했었죠. 500번대 소모품비로 해서 24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판관비로 소모품비 800번대로 해서 56만원. 대변에다가는 그만큼 소모품을 사용했으니 소모품이 감소한 자산 계정으로 소모품 여기서는 8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결산 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기말지고 자산 현황이 나와 있고요. 원재료 단위당 원가는 10,00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단위당 순실현 가치가 12,000원이래요. 즉 단위당 순실현 가치는 시장 가격을 의미하는데 지금 우리 원가보다 더 비싸죠. 우린 저가법으로 보통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우리 단가보다 비쌀 때는 아무런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죠. 장부 수량은 500개, 실사 수량은 450개. 지금 450개가 실제로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원재료 기말 재고에다가 10,000원 곱하기 450개 하게 되면 얼마가 되나요? 10,000원 곱하기 450개 하니까 4만원 곱하기 450개 하게 되면 450만원 되겠죠? 건수가 이렇게 들어나? 자, 이렇게 해서 이따가 원재료 기말 재고에게는 여기 450만원 이렇게 입력하고요. 지금 수량이 50개가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원재료 50개의 수량 부족분은 원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은 원가성이 있다면 얘 그냥 매출원가로 해주는 것인데 매출원가인 경우에는 기말재고 금액에다가 450만 원만 입력하면 나머지 금액은 다 자동으로 매출원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다로 해야 될 게 없지만 원가성이 없다는 것은 이는 영업 외 비용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별도로 해주셔야 돼요. 얘는 회계 처리로 차변에다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해가지고 50개 곱하기 10원 하게 되면 50만원 되겠죠. 감모 손실 50만원 이렇게 해주고 대변에다가는 원재료라고 쓰셔야지 돼요. 대변에다가는 원재료 해놓고 50만원 이렇게 쓰시고요. 원재료가 대변에 즉 재고자산이 대변에 갔을 때 판매된 게 아니라면 우리 적요란에다가 타계정 대체까지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타계정 대체 재고자산이 대변에 있을 때 다른 계정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에는 타계정 대체라는 거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당사는 저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제품이요. 제품은 단위당 원가는 3만원. 그 다음에 단위당 순실현 가치는 45,000원. 얘도 순될 필요 없죠. 수량은 똑같으네요. 그러면 제품,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3천만원을 갖다 3만원짜리 곱하기 1000개 있다고 했으니까 3천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가는 3천만원 이렇게요. 자, 그럼 요 내용을 갖다가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45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3천만원 이렇게 두 가지를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 50만원 차이 났던 거 있었죠?
여기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0 아이고 요거 전해야지 되는데 컨트롤 F5든가 결산 자료 이거 입력 들어가기 전에 분기부터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빼먹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자 분기를 갖다 하나 빼먹고선 제가 결차 결대고 결산 분기를 지금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했기 때문에 아까 그 재고자산 감모손실 규정 먼저 처리 안 한 거 지워놓고 요 지울 때는 Shift 하고요. F5 키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결산 분기에 여기 결차 결대 나와 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 결차 결대 결산 분기를 전체에다 취소 삭제 돼 있죠? 삭제를 해주셔야지 돼요. 컨트롤 F5로 삭제하면 싹 다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아까 차변에 우리 수동분기로 입력했어야 될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5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원재료 적요란에다가는 8번 타계정 대체 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아까 결산분기에 결산자료 입력에서 입력했던 요 모든 금액이 마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전표 추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 전표에 이제 가보시게 되면 아까 12월 31일 날 입력했던 이 자료 밑에 결차 결대 해가지고 우리 손익계정하고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 뭐 등등 이런 게 다 반영된 거 보이시는 거죠. 결산분기 돼 있는 거 확인하셨죠. 자 이렇게 해놓게 되면 여기 기말재고 자산에 대한 사항을 다 반영을 해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게 여기 미처분 잉여금 처분기산서에 가셔가지고서 여기 결산을 완료하고 잉여금 처분기산서 손익대치분기에 해주래요. 그래야지 재무상태표에 그 에러가 즉 금액 차액이 나타나는 게 없어지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재무상태표를 갖다가 조회를 하시게 되면 12월 31일 띵 치게 되면 지금 손익계정이 다 마감이 안 돼 있고 잉여금 처분기산서에 있는 잔액들이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뜬다는 이런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다 제대로 반영해 주려고 그러면 여기 잉여금 처분기산서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아니요 누르시고요. 그러면 반영됐던 모든 자료가 다시 새로 다 나올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날짜는 단기권은 2024년 3월 31일로 해주시고요. 정기권은 2023년 3월 31일로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표 추가일을 다 눌러주셔야지 미처분 잉여금 처분기산서에 있는 수익과 비용 계정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과 정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로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다시 재무상태표에서 12월 거를 조회해 보시게 되면 아까처럼 여기 에러 메시지가 안 나오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었던 미처분 이 잉여금 이 금액이 여기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본 거였었어요. 자, 이렇게까지가 하게 되면 결산자료 입력에 대한 자동결산 수행 과제까지 마무리를 다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재무회계 실무 수행평가를 좀 풀어봐야 되겠죠. 자, 문제 하나하나부터 보도록 하죠. 21번 문제예요. 경비 등 송금명세서 주회에서 여기 우리은행의 은행 코드 번호가 몇 번인가요? 물어보겠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경비 등 송금명세서 아까 이거 했었죠, 처음에. 그래서 여기 우리은행의 송금 코드 번호는 020이라고 되어 있죠. 요 번호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 경비 등 송금 명세서에 반영되는 우리 은행의 CD 코드 번호는 020 요거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현금 출납장을 조회해서 4월 한 달 동안 현금이 입금된 거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여기 장부에서 현금 출납장 요거 있죠? 조회하시면 돼요. 4월 한 달 동안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 그 다음에 입금액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입금된 금액. 근데 4월 한 달 동안이에요. 여기 정기월 된 거를 포함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쭉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4월 달에 여기 월계라고 나와 있죠. 4월 달에 월계라고 나와 있는 금액 1,094만 원. 요거를 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1,094만 원 답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23번 문제죠.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 달라네요. 그럼 거래처 원장 여기 있죠? 거래처 원장을 클릭해서 열어봅니다. 3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누계 개념이네요. 3월 말이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민은행의 보통예금 잔액이 얼마네요. 그러면 보통예금 계정만 조회하면 되죠. 엔터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국민은행이라고 했어요. 국민은행 것만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8001 엔터 치게 되면 잔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억 6,618만 원. 예, 요거 답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24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똑같이 거래처 원장이라고 나와 있죠. 거래처 4월 말 우리가 주의한 거 날짜를 4월 30일로 바꿔주시고요. 거래처별 외상매출금이라고 그랬어요. 외상매출금 엔터 거래처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중앙물산 여기 있죠. 중앙물산의 잔액 옳지 않은 거 찾으라 했어요. 2,850만 원 맞죠? 그 다음에 기성물산 1억 천이 아니라 여기 지금 1,100만 원이죠. 그러면 2번 얘가 틀렸네요. 그 다음에 유니전자는 550만 원 맞죠? 그 다음에 오투전자는 231만 원 맞죠? 자, 그래서 여기 기성물산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25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거래처 원장에서 이번에는 6월 말 현재네요. 날짜를 거래처 원장에서 6월 말로 바꿔줘요. 자, 그 다음에 6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냐요? 외상매출금 그대로 쳐주시고 거래처는 기남전자라고 돼 있죠. 코드번호도 여기 위에 알려줬으니까 04004 하나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 잔액이라고 써있는 곳에서 2,156만 원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6번은 또 거래처 원장에서 계속 물어보네요. 9월 말 현재라 그랬어요. 9월 30일자로 해서요. 롯데카드 미지급금 잔액이 얼마니에요? 여기 미지급금 물어봤죠? 미지급금. 자, 거래처는 99601. 미지급금 잔액은 얼마인가요? 여기 나와 있죠? 310만 원이 미지급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자, 이번에는 일개표, 월개표를 조회해 달래요.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일개표, 월개표는 지금 여기 1사분기라고 월 기준으로 물어봤죠. 그래서 월개표로 1월부터 3월까지 넣어주고 원재료를 봅니다. 원재료가 증가한 게 얼마가 증가했어요? 라고 물어보겠죠. 원재료 여기 있죠. 원재료 증가액은 총 현금으로 구입한 거, 그다음에 대치분기로 해서 구입한 게 1억 964만 원이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원재료 재고액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재료는 재고자산이니까 증가하면 차변의 잔액, 감소하면 대변의 잔액. 그래서 증가한 거는 요걸 표시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28번 문제를 볼게요. 28번 문제는 손익계산서를 조회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익계산서 클릭하고요. 손익계산서 단기거 물어봤으니까 12월 말 현재로 단기거에서요. 손익계산서의 수수료 비용, 판관비에 있는 판관비 쭉 내려가시게 보면은 여기 판관비 있죠. 판관비에서 수수료 비용을 찾아요. 수수료 비용 여기 있죠. 수수료 비용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596만 6만 5천 원. 요게 답이 된다는 얘기죠. 수수료 비용 596만 5천 원이 되겠고요.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의 비용이 얼마냐요? 영업의 비용 여기 있죠. 영업의 비용 합쳐서 1,453만 2천 원이라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이번에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해 달래요.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 정부 여기 있죠. 결산에서 합계잔액 시산표에서요. 3월 말 3월 달 거 조회하면 되겠죠. 엔터 띵 치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찾아봐요. 부채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얼마입니까? 잔액은 저기 부채니까 대변에 남아있는 게 잔액이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여기에서 잔액은 여기 있는 이 금액 3,200만 원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잔액이 남아있네요. 3,200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31번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9월 말 현재로 봐달라네요. 미지급금 잔액이 얼마니에요? 9월 말로. 자, 그러면 요쭉 내려가셔서 부채 계정 보셔야겠죠. 미지급금 있고 미지급금의 잔액도 마찬가지로 대변에 있는 것을 의미하니까 6,780만 7,900원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은 재무상태표를 조회해 달라고 나오네요. 재무상태표 클릭해 주시고요. 12월 말 현재 소모품 잔액 얼마네요? 12월 말 돼 있죠? 소모품은 재고자산. 소모품이 여기 있죠? 재고자산의 소모품 계정 2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만 원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3번에 12월 말 토지 금액이 얼마네요? 토지 여기 있죠? 12월 말 토지 금액은 2억 5,300이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기말 원재료 금액 얼마죠?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400만 원, 400만
이거 왜 반영이 안 돼 있지? 아까 제가 입력하면서 원재료 지구액을 45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라고 입력했었나 봐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재무상태표에서 기말 원재료 금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450만 원 이렇게 답하시면 된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재무상태표에서요. 12월 말 2월 잉여금 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요거는 밑으로 쭉 내리셔서 재무상태표에 여기 잠깐 기다려. 아, 그래? 음. 여기 보시게 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죠. 3억 9,933만 8,937원. 요게 답이 된다는 얘기란 얘기죠. 여기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금액은 여기 있습니다. 3억 9,933만 8,937원. 요게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재무회계 관련된 그 수행평가 35번까지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리다가 미처 놓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잠깐 짚어보게 되면 아까 제가 여기 어디죠? 결산자료 입력 여기 12월 거 입력했을 때요.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이 따라하다가 기말 원재료 재고에 450만 원으로 제대로 입력을 했는지 요거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세요. 만약에 이 금액이 틀렸다면 요것만 수정하시고 결산 마감 다시 해주시면 돼요. 요거 전표 추가 수정해 놓고 전표 추가해 주시고 그럼 앞에 전표 추가돼 있는데 수정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예, 수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처분 예정일, 처분 확정일 다시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 전표 추가 누르게 되면 재무상태표가 다시 앞에 전표 추가했을 때 또 있는데 덮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죠. 그냥 덮었으라고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확인해서 답안지를 맞춰보시게 되면 일단 35번까지 다 마무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 전 실무수행 네 번째 문제죠. 근로소득 관리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주민등록 등본에 의한 사원 등록 나와 있죠. 윤세리의 주민등록 등본 나와 있고요. 자, 일단은 문제 형태를 보아하니 여기 첫 번째 문제는 사무직 사원 윤세리 사원 등록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 이런 내용을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자료를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거 입력하시기 전에 여기 지금 해당되는 사항 한번 미리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따가 그 프로그램에 다 입력을 할 사항이긴 한데 하나씩 먼저 체크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이정혁 씨고요. 배우자 윤세리.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 그 소득자가 이 사원 배우자로 나와 있는 윤세리 씨가 소득자예요. 배우자가 이제 이정혁 씨가 되는 거죠. 윤세리 씨 입장에서는 또 요거 헷갈리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부양가족은 윤세리와 생계를 같이 한다. 남편 이정혁은 사업소득 관련 결손금 사업소득 관련돼서 결손금 800이 있고 근로소득 금액은 600만 원이 있을 때 이 배우자인 이정혁 씨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사업소득에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요.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6가지를 신고하게 되죠. 이자 소득이 있었고 그다음에 배당 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 그다음에 근로소득 그다음에 연금소득 그다음에 기타 소득 이 6가지의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하는 게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배우자인 이정혁 씨는 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 800만 원, 이거 이렇게 한 게 아니지. 마이너스 800만 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요 밑에 근로소득에 6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난 금액이 있고 근로소득 600만 원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소득 금액에서 얘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정혁 씨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서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이 사업소득 중에서 마이너스 80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사업소득이 임대소득이었다면 임대소득은 여기 다른 소득들하고 차감해서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올해 단기에 사업소득이 임대소득에서 마이너스 800만 원이 났다면 얘는 반드시 다음 해에 임대소득하고만 상기시킬 수가 있어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지만 여기에는 그냥 사업소득이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공제 해놓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로소득, 임대소득은 제외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지만 여기 임대소득이라고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 김윤희 씨는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모 김윤희 씨는 여러분이 또 헷갈려서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건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 여러분이 이따가 입력하실 때 잘 구분하셔야지 돼요. 여기 과세 대상인 공무원 총연 금액, 총연금의 소득공제는 300만 원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공적 연금도 연말정산을 하는데 연간 300만 원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넘지 않아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써놓을까 또? 혹시 모르니까 공적연금은요 연간 516만 원 기준이고요. 우리 그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은 소득 없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공적연금은 516만 원까지예요. 그다음에 사적연금이요. 사적연금은 1,200만 원 이하면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자녀 이치수, 이치수는 뭐 별다른 저기가 없을 것이고 자녀라고 직계 비속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형제 이무요. 주의해야 되죠.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랬는데 근로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 있대요. 자, 요 문제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많이 혼선을 빚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과 여기 근로소득 금액은 아예 다른 말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죠.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근로소득이 1,000만 원이 있었고 이 근로소득에서 우리가 배웠던 비과세 있죠. 식대라든지 공제 요건을 충족한 식대라든지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든지 육아수당이라든지 그런 그 비과세 금액을 빼주고 또 분리과세가 있다면 분리과세 금액도 빼주면은 그때 계산되는 금액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총급여라고 불러요. 위에다 쓸게요. 총급여.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얘기하든지 총급여가 500만 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다 제외하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 계산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금액은 여기서 100만 원이에요. 여기서 계산했을 때 여기 100만 원. 근로소득금액으로는 100만 원. 아이고, 이렇게 만들죠? 여기 1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근로소득이나 총급여라는 500만 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소득이 있어서 형제 이무혁, 이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황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이무혁 씨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무혁 씨는 김윤희 씨의 뭐라 그럴까 시동생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액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것도 하나 의미가 있긴 있는데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 사원 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 명세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로 가셔서 사원 등록 그다음에 윤세리 씨에 대한 거 등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배우자부터 등록을 해볼게요. 배우자. 배우자는 이정혁 씨 있죠.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821010 1774916 배우자. 두 번째는 모는 여기 직계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죠. 소득자 직계존속 이거 잘못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소득자가 아니라 윤세리 씨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되더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름은 김윤희라고 써주시고요. 50515 2899738 심호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치수 직계 비속 자녀죠. 그래서 이치수 주민등록번호는 090701 3013 459 그 다음에 형제 6번 형제자매라고 써주시고요. 이름은 이무혁 그 다음에 800827122225 자, 여기서 형제자매에서 여기 장애인이라고 시각장애인 표시는 해주었지만 소득이 있어서 부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빠진 게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느냐면 아까 문제에서요. 세액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라고 했던 말 중에서 지금 여기 보통 사원이 여성일 때는 좀 주의하셔야지 돼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요 부여자 공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직전 연도 소득이 3천만 원 넘으면 3천만 원 이하라면 여기 그렇죠? 저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윤세리 씨는 기본공제 대상자죠. 3천만 원 여기 부여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돼서 부여자 공제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요거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 안 하면 틀린단 말이죠. 여기 부여자 공제 3천만 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행평가 시험 문제 볼 때 여기 윤세리 씨에 대해서 원천징수 연말정산한 자료를 보게끔 되어 있는데요. 3천만 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윤세리 씨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총 급여가 4천인데 근로소득
공제해서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 올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여기 해당되는 부녀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더란 말이죠. 이렇게까지 표시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미리 한번 쭉 봤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서 작성을 하면 되는 문제였단 말이죠. 자, 그거를 쭉 반영을 다 해보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답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6번 문제는 윤세리 근로소득 원천징수조에서 25번 배우자 공제 대상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요 공제 대상에서 요거를 보고 답하는 거였어요. 자, 배우자 공제 얼마 나와 있어요? 15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 된다고 얘기 드렸죠. 사업소득이 마이너스 800만 원인데 근로소득 6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고 해놨기 때문에 150만 원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는 거였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뭔가 봤더니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요 26번에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얼마인가요? 여기 부양가족 26번이라고 되어 있죠. 2명으로 되어 있고 공제 금액은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는 28번 장애인 공제 대상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아까 그 형제 즉 시동생이죠. 장애인 해당 장애인이기는 하지만은 소득이 있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어 장애인 공제 또한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0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9번 문제는 부녀자 공제 세액 얼마냐고 물어봤죠. 29번에 보시게 되면 부녀자 세액 공제 요거 까먹는단 말이죠. 잘 까먹어요. 잘 파악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죠. 부녀자 세액공제로 50만 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에서는 56번에 자녀 세액공제 자녀 몇 명인가요? 물어보고 있어요. 자녀 세액공제 이쪽으로 좀 내려볼게요. 자녀 세액공제는 지금 한 명이라고 등록되어 있고 금액은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몇 명이냐고 물어봤으니까 한 명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첫 번째 근로소득 관리에서 수행 문제였었고요. 자, 이번에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일용직 사원의 원천징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일용직 직원들 사원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일용직 사원의 원천징수는 우선 일용직 사원에 관련된 정보에 등록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일용직 급여가 얼마인지 얘를 표시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란 말이죠. 자, 자료 설명 자료 1과 2는 일용직 사원 관련된 급여 지급 내역이라고 나와 있고요. 일용직 급여는 일정 기간이라고 요거 시험 이따가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일정 기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사회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만 징수하게끔 표시하고요. 제시된 사항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 자, 수행과제 해봐야지 하나씩. 제가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요 일용직 사원에 대한 사원 등록을 해 주셔야지 돼요. 요거부터 등록해 보자고요. 인사급여에서요. 여기 보면은 일용직 사원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해주란 얘기예요.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요. 일용직 사원 코드 번호는 400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름은 천경수라고 있죠. 천경수. 주민등록번호는 860925-118-2817. 그 다음에 입사 날짜는 2023년 12월
1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주소나 이런 건 없네요. 또 있는 거 없나 해봐야 되겠죠.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은행 계좌, 뭐 실무에서 한다면 다 써주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좀 시험 문제 관련돼서는 이런 디테일한 내역들은 현재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퇴직금 적용 여부. 밑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중요해요. 여기서 빼먹지 않도록 급여사항 등록을 해야 하는데 매일 지급이냐?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 클릭을 띵 해보시게 되면 우리는 일정 기간 지급하기로 했죠. 그래서 매일 지급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급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정상급여는 하루에 얼마씩 지급하기로 했어요. 여기 18만원씩 1일 18만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우리가 18만원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1급직으로 해주시면 돼요. 연장급여 필요 없고요. 국민연금 없고요. 건강보험 아까 고용보험만 있다고 했었죠. 여기 고용보험 여루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1지급으로 계정 과목 뭐 이런 건 따질 필요 없고요. 예, 됐어요. 다른 건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 밑에 바로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셔서요. 조금 전에 청경수 씨에 대한 그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야? 그대로네. 급여 자료 여기 있네요. 옆에 급여 자료 입력을 클릭하시고요. 여기 12월 달에 입사해서 12월 달에 지급할 거니까 12월이라고 그렇게 표시해 주시고 뭐 부석 굳이 안 써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날짜를 보게 되면 여기 5일, 5, 7, 9, 12, 14 5일이죠. 5, 7, 9, 12, 14 여기 5 클릭만 하시면 동그라미로 바뀌죠. 7, 9, 12, 14 이렇게 해주시면 90만원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밑에 쭉 끌어보게 되면 고용보험 납부해야 될 금액도 나와 있고 소득세 원천 징수하는 것도 금액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총 공제 총계가 90만원 받는 것 중에서 12,550원 공제 총액 빼고 차인 지급액은 88만 7,450원을 지급한다. 뭐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 눌러보시게 되면 요 밑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합계 금액만 쭉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끝내놓고 우리는 순서대로 일용직 사원에 대한 사원 등록 해봤고요. 그 다음에 급여 입력 바로 옆에 있는 탭에다가 급여 입력 다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12월 달로 귀속 시기 지급도 12월 달에 했죠. 자 그리고 엔터 이렇게 쳐주시게 되면 계속 근로자인 경우 여기 나와 있고 조금 전에 우리가 입력했던 여기 일용직 급여에 대해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저장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수행과제 1번, 2번, 3번 다 해보셨죠?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거 보도록 할까요? 근로소 관리 두 번째는요. 자, 일용직 청경수 12월 일용직 급여 입력을 조회하셔서 공제 항목 중에서 고용보험 합계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일용직 여기서요.
자, 고용보험 합계액은 다 합쳐서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8,100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8,100원 요거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12월 급의 차인지 금액 얼마냐요? 쭉 금액을 차인지 금액은 총 90만 원에서 요거 빼면 여기 88만 7,450원 있죠?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43번 문제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보시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인원이 몇 명인가요? 물어보겠습니다. 얘는 뭘 답하시냐면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여기서 근로소득에 대한이라 그랬죠. 근로소득 여기에 대한 거 원천징수 대상 인원 총 합계 여기 간이세 관련자 계속근로자들이죠. 계속근로자 3명 그 다음에 일용직 1명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대상자들은 여기 일용근로직까지 포함해서 총 4명이 원천징수 대상이었다고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사죠. 그 다음에 44번에는 이번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요. 여기 근로소득, 일용, 근로, 6번 소득세 등 여기 똑같이 A3이 여기 있죠. 일용 A3 근로소득에서 일용근로 A3 6번에 소득세 등 6번에 해당되는 소득세 등 요거 물어본 거예요. 금액 얼마죠? 4,050원이라고 답하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기 두 번째 근로소득 관리에 대한 문제도 설명을 해드려 보았고요. 마지막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대상은 여기 김나영 씨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현황 사전에 입력되어 있대요. 부양가족은 김나영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되어 있고요. 김나영은 8월 31일 날까지 평화산업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퇴직 일자에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수행 하나씩 따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형식 메뉴에서 연말정산 완료하세요를 했는데 종전 근무지가 있었나 봐요. 종전 근무지는 소득명세 탭에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이는 정산명세 탭에서 입력하기로 되어 있고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서 그 다음에 기부금은 기부금 탭에서 입력하라는 게 이번에 문제네요. 자, 김나영 씨 부양가족 현황을 보니까 김나영 씨 있고 배우자 이민재 씨 근로소득이 1,2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겠죠.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100만 원 이하여야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직계존속 이자소득하고 사적연금소득 자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합쳐서 2천만 원 이하면 소득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사적연금소득은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던 거 1,200만 원까지예요. 1,200만 원 이하면은 소득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두 개를 따로따로 보셔서 여기 별도의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것으로 그 범위 내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정희 씨는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당연히 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여기는 전 근무지 내역이라고 나와 있네요. 전 근무지 정산 내역에서 우리는 이 자료에 대해서요. 전 근무지 평화산업에서 근무했던 거 요거 다 자료 입력해 주어야 됩니다. 보고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4대 보험료 관련된 것도 요 자료 보고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맨 밑에 있는 결정세
그 소득세, 지방소득세 입력할 때 요 밑에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결정세 요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연말정산 보시고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영수증 김나영 씨 클릭해 주시고요. 우선 한번 우리 소득공제 한번 봐볼까요? 김나영 부 이민지 부로 되어 있고 이정이 다 되어 있죠. 이건 뭐 손댈 거는 사실 없어요. 자, 여기 소득명세 눌러서요. 전직장에 대한 자료 입력해 줘 보겠습니다. 전직 지금 여기 1월부터 2월, 3월 쭉 있었는데 지금 이 김나영 씨는 여기 자료를 보아하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근무 기간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평화산업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대요. 그 자료를 보고 입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입력하면 되냐면 위에 보시게 되면 종전 근무지 입력이라는 거 얘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종전 근무지 입력할 수 있게 근무처명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걸 보시고 자료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우선 회사명이요. 주 평화산업 사업자 등록번호는 305-86-11110. 그 다음에 급여는 2,800만원, 상여는 700만원. 쭉 엔터 치고 내려가세요. 자, 건강보험료 있죠? 건강보험료는 얼마냐면 83만 3,75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9만 6,040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109만 3,500원. 고용보험료는 28만원. 소득세는 아까 결정세액 늘어나 그랬죠? 130만 500원.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13만 50원. 그다음에 근무기간 시작일은 1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로 아까 나와 있었죠. 요 자료를 지금 말씀해 드린 대로 근무기간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급여, 상여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결정세 이따가 아까 입력해 준 거, 그 다음에 4대 보험 금액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다 확인하셨어요. 자, 그 다음엔 두 번째 여기 기타 증빙 자료들 나와 있는데 보니까 첫 번째 거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래요. 장기주택과 관련돼서는 소득공제 내역들인데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없이 김나영 씨가 납부하고 있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요 내역을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얘는 어디서 입력하냐면 여기 정산명세 맨 앞에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여기서 왼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및 이자 상환액 요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많은데 뭐 걱정할 거는 없고요. 여기서 자료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가입한 날 있죠. 최초 여기 차입한 날이 2012년 8월 1일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상환 기간은 20년. 그다음에 얘는 비거치식 상환 차입금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한 번만 받으시고 여기서 선택할 때는 뭘 선택하면 되느냐면 2012년 이후죠. 2015년 여기 아니에요. 2012년 그 다음에 얘는 20년이었는데 15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정 또는 비거치식 여기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금액 3천만원 입력해 주시면 아니죠. 3천만원을 빌려서 지금 당해 이자로 원금 상환한 금액은 여기 120만원이라고 했죠. 연간
연간 합계 120만 원만 그 자리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좀 그래서 여기 2012년 여기 누르시고요. 여기 그럼 자동으로 딱 클릭이 돼요. 여기 120만 원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고 확인 누르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뭐 자료 쭉 뭐 다 있기는 했는데 얘는 별다른 거 쓸 거는 없어요. 그 해당되는 금액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다는 얘기죠. 간단하죠, 이거는. 자, 두 번째 거 의료비 나와 있어요. 의료비 이정희 씨라고 나와 있네요. 이정희 씨는 누구였죠? 아까 직계 준석이었었죠. 음, 의료비 뭐 있나? 이정희 씨 직계 준석에 대한 거. 뭐 별다른 거 없네요, 그죠? 음, 그래서 220만 원 직계 존속에 대한 의료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위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의료비라고 되어 있어요. 의료비 클릭하셔서 F2 누르신 다음에 이정의 직계 존속에 해당되는 거. 자,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 국세청 자료죠. 1번 건수는 한 건으로 해주기로 했어요. 자, 금액은 220만 원. 실손 의료보험금 받은 건 없고요.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예, 됐어요. 정산명세 다시 와보고요. 그럼 의료비에서 세액공제 금액 계산된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거를 볼까요? 기부금. 기부금 본인 김나영 씨가 납부한 거네요. 여기 유형, 여기 질성결교회 쭉 나와 있죠? 자, 단체명은 교회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있고 우리가 필요한 거야. 여기 코드, 여기 종교단체에 대한 코드 41번, 그다음에 금액 60만 원, 요것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것 마찬가지로 여기 기부금 여기 있죠. 기부금 클릭해 주시고요. 본인이 F2 눌러서 관계가 많다. F2 눌러서 본인 거 이나영 씨, 아니 김나영 씨 해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해 줍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1068299369 사고는 제1성결교회 제1성결교회 여기 코드번호 아까 41번이라고 쓰여 있었죠. 건수 한 건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기부 대상액은 60만 원이었어요. 장려금 아니고요.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국세청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세청 자료가 아니라 기타라고 한다면 요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기타일 때는 0번이라고 표시하라 그랬죠. 요것도 안 하면 감점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타라고 표시해주고 엔터 치면 돼요. 근데 기부금은 이것만 입력하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틀려요. 이 기부금은 이렇게 먼저 자료를 다 입력해 주시고 지금 얘가 정산명세에 나타나도록 표시를 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해당 연도 기부명세 옆에 보시면 기부금 조정명세라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입력만 하고 이걸 안 누르면 틀려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기부금 조정명세 클릭하셔서요. 옆에 보시는 공제계산 정산명세서에 보내기 정산명세서는 이거거든요. 지금 정산명세서를 보시면 기부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반영되어 있게끔 해주려면 한번 볼까요? 기부금 나와 있는 금액이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뜨죠? 64번 기부금. 그죠? 이거를 나오게끔 해주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기부금 요 화면에서요. 에리아.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
입력했던 자료에 대한 기부금을 정산명세서에 보내주세요. 이걸 꼭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누르기만 하면 돼요. 클릭해 보시면은 화면이 바뀌어서 이런 게 나타나요. 아무것도 손댈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공제금액 정산명세 반영 요것만 누르시면 돼요. 예라고 누르고요. 자, 그러면 요 기부금 조정명세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정산명세에 가서 보세요. 그러면 기부금 납부한 거에 대해서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이 계산돼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단 말이죠. 자,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거 문제 수행평가 나와 있죠.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김나영 씨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를 해서 36번 특별소득 공제 합계액 공제 대상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36번 특별소득공제 합계액, 여기 36번 특별소득공제 합계액 네모난 걸로 좀 할까요? 308만 5,070원. 요게 여기서 물어보는 답이었었고요. 46번에 56번에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이 얼마네요. 그래서 56번 코드 번호가 다르네요. 자, 프로그램이 좀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근로소득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근데 55번이 근로소득이에요. 세액공제 금액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요거 66만 원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47번 문제 62번 의료비 세액공제 얼마죠? 의료비 코드 번호 숫자는 다른데 의료비 세액공제 합계액은 요거죠. 10만 9,500원. 요게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8번에 64번 기부금 세액공제가 얼마요? 기부금 아까 했던 거 있었죠. 여기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합계액은 12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49번 여기 기납부세 소득세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종전 근무지와 75번 주 현무지의 합계액을 물어보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74번하고 75번 여기 요거 물어본 거예요. 합계액이 얼마냐고요? 그래서 소득세 얼마, 지방소득세는 물어본 거 아니에요. 소득세만 물어봤잖아요. 소득세 두 개 합치게 되면은 132만 9,660원이 되겠죠. 요거 답해 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인가 본데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에 차감 징수세액 얼마죠? 차감 징수세액은 77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76번이겠죠. 여기 차감 징수세액 나와 있죠. 소득세만 물어봤으니까 차감 징수세액 67만 4천. 이거 틀렸네. 어디서 틀렸지? 여기 뭐가 틀렸나? 여튼 여러분 답안지에는요. 얘가 뭐 49만 4,55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요거 또 뭐가 중간에 바뀐 게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서 결정적으로 요 금액이 다르게 계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시험 봤던 시점과 제 이 문제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시점이 무려 지금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안에서 금액이 뭔가 바뀌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입력했던 자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굳이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 문제에서 어떤 자료를 물어봤을 때 차감 징수세 요거 물어본 거다. 요거만 알면 되시고 시험 보실 때는
여러분이 계산해서 입력했던 금액, 그 금액으로 정확하게 딱 맞게끔 나올 테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그 계산된 금액을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0번까지 여러분들하고 여기 근로소득 관리에 대한 평가 문제 다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TET 2급 제62회 기출문제 실무 과정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